백구의 짖는 소리는 맹수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애타는 호소 같았습니다. 왜 이 녀석은 이토록 아버지의 안방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비켜! 이 미친 개가!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래? 제 고함 소리가 텅 빈 마당을 울렸습니다. 손에 든 몽둥이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개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닥쳐올 그놈들이 무서웠습니다. 눈앞에 백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 동안 제가 내려올 때마다 꼬리를 치며 반겨주던 녀석이었습니다. 그 순한 녀석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녀석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서울 새방에 데려갈 형편은 안 됐거든요. 빈집에 두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호소 트럭까지 불렀었죠. 그런데 녀석이 그날따라 대문 기둥을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절대 안 가겠다며 버텼습니다. 마치 이곳을 떠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요. 죽기 살기로 집을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녀석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빈집에 남은 녀석이 안쓰러웠습니다. 옆집 동철이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녀석은 악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거품이 부글거렸습니다. 백구는 안방 방문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려 하자 녀석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이미 제 바지 밑단은 녀석에게 뜯겨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뒤에서 보상팀장 김 실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박 사장님, 시간 없어요. 이러다 은행문 닫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 조합의 공가확인서 접수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돈 안 나옵니다. 그 깡패들한테 내일까지 갚겠다고 각서 썼다면서요. 오늘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0억. 재개발 보상금 10억 원. 그 돈만 있으면 됐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악질 사채업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됐습니다. 빈집인 걸 인증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개가 안방 문턱을 못 넘게 막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놈들이었습니다. 진동 소리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오늘 못하면 죽는다. 내일은 없다. 정말 없다. 저는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 돈 한 푼 못 벌고 이 낡은 집구석 하나 남기고 간 아버지. 죽어서도 저 미물을 시켜 내 앞길을 막나 싶어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좋아. 오늘 너랑 나랑 끝장을 보자. 저는 고함을 지르며 몽둥이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백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30년 전, 1990년대 중반,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기와지붕은 어김없이 샜습니다. 안방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양동이를 때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꼭 내 무능함을 비웃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2살 난 현수는 천둥 소리가 무섭다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불 속에서 현수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 일본 가서 돈 많이 벌어 온다며. 옆집 동철이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 도망간 거래. 진짜야? 나 버리고 간 거야?
현수의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동철이 엄마, 그 입산 여자가 기어이 애한테 못할 소리를 했구나.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못난 애비가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제 치료비 때문에 생긴 그 막대한 빚. 그걸 갚겠다고 엄마가 떠났다는 걸. 잡히면 추방당하는 불법 체류자 신세까지 자처하며 일본으로 떠났다는 걸. 돈을 다 모을 때까지는 죽어도 못 돌아온다며 스스로 감옥 같은 삶을 선택했다는 걸. 어찌 말하겠습니까? 그걸 알면 어린 현수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원망하고 엄마를 미워하는 게 나았습니다. 아니다. 그 아줌마가 뭘 몰라서 그래. 엄마는 금방 오신다. 일본에서 돈 많이 벌어서 현수 좋아하는 빨간 자전거도 사오고 운동화도 사오신대. 뚝 해라. 자네 자식이 우는 거 아니여.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떠나던 날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내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어서 붙일게. 당신 치료비랑 우리 현수 학비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 절대 현수한테 내 얘기 나쁘게 하지 마. 나 현수한테 부끄러운 엄마 되기 싫어. 저는 반대했지만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현수 몰래 안방 아랫목을 뜯었습니다. 장판 밑구들장이 낡아 연탄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기름 보일러 놓을 돈이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연탄을 갈아 넣던 시절이었습니다. 혹여나 어린 아들이 자다가 잘못될까봐 갈라진 틈에 진흙을 개어 바르려고 구들장을 들췄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그 아래는 내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흙을 쳐바르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지키겠다고.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현수가 장가갈 때까지. 여기가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마지막 약속 장소였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백구와의 대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취총을 든 수의사도 불렀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를 해치러 왔다는 걸. 미친 듯이 피했습니다. 김 실장이 신경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진짜? 박 사장님, 저 지금 본사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났습니다. 딱 2시간 남았습니다. 6시 땡 하면 전산 다쳐요. 그럼 사장님 돈도 내일 안 나오고 저도 끝장입니다. 김 실장 말이 맞았습니다. 저 사람은 밥줄, 나는 목숨줄. 동네 사람들이 담벼락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내미 서울 가서 빚을 잔뜩 졌다더니 눈이 뒤집혔네. 어휴, 독하다 독해. 그러게 진작 좀 나가지. 저 인간 욕심 때문에 공사 늦어진 게 며칠이여. 민폐도 유분수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걔가 불쌍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했습니다. 다들 비키세요. 내가 직접 합니다. 저는 마당 구석에 있던 굵은 밧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백구는 다시 안방 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녀석의 상태는 더 처참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했습니다. 입가엔 거품이 맺혔습니다. 털은 흙투성이가 된 채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한계였습니다. 백구야, 형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비켜라. 나 내일 돈 못 구하면 죽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응. 제가 밧줄을 쥐고 다가갔습니다. 백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순간 녀석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을 못해 가슴을 치는 사람의 억울한 눈물 같았습니다. 짖는 소리도 맹수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애타는 호소 같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형.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어. 여긴 건드리면 안 돼.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용서해라. 저는 밧줄을 던져 백구의 목을 낚아챘습니다. 녀석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없이 끌려 나올 뿐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녀석의 발톱이 긁혔습니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긁었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도 위기라며 휘청거렸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국제 등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사이사이에 먹지로 꼼꼼하게 감싸 숨겨둔 일본 돈. 엔화 뭉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읍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바꿨습니다. 환율 폭등 덕분에 한국 돈으로 바꾸니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나라의 재앙이 저에게는 인해였습니다. 당시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 내가 남의 집 변기 닦고 고기 불판 닦으며 번 내 핏물이야. 일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숨어 지내며 악착같이 모았어. 당신 술 마시지 말고 꼭 모아서 나중에 현수 장가 갈 때 집 사줘. 절대 허투루 쓰지 마. 나 한국 갈 때까지 제발 잘 지키고 있어. 나는 그 돈다발을 들고 은행 문 앞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 돈을 집에 두면 내가 술김에 쓸 것 같았습니다. 은행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다며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돈이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떡합니까? 믿을 건 금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읍내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 돈 몽땅 금으로 바꿔주시오. 불에도 안 타고 절대 변하지 않는 순금 덩어리로 주시오. 나는 아내가 돈을 보낼 때마다 금덩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금덩이들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아랫목 깊숙이 묻었습니다. 습기 차지 말라고 비닐로 꽁꽁 싸맸습니다. 촛농으로 밀봉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피땀 절대 안 썩게 황금으로 만들어서 지킬게. 내가 굶어 죽어도 이건 안 건드려. 나는 안방 바닥을 쳤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면 사춘기 현수가 깰까봐 숨죽여 울었습니다. 현수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엄마가 너를 위해 타국에서 고생한다고 말하면 그 어린 것이 받을 죄책감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원망하며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그 아랫목에 눕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내 아내의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성지였습니다. 나는 차가운 윗목에서 웅크리고 잤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랫목에는 늘 연탄불을 뜨끈하게 갈아 넣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구를 감나무에 묶어두었습니다. 백구는 찢어져라 찢어댔습니다. 저는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빨리 빈집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방 전체를 찍었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화면을 보니
안방 바닥골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랫목. 백구가 끝까지 버티던 그 자리에 노란 장판. 녀석의 발톱에 찢겨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아오, 이 망할 놈의 개가 진짜 가지가지한다. 저는 덜렁거리는 장판 조각을 발로 냅다 걷어찼습니다. 평평하게 밟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있는 힘껏 뒤꿈치로 내리찍었습니다. 발목이 꺾일 뻔했습니다. 단단해야 할 시멘트 바닥이 푹 꺼졌습니다. 장판을 들춰봤습니다. 발 뒤꿈치로 찍은 부분이 미세하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바닥이 왜 이래? 저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갈라진 틈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조금 전 백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녀석은 단순히 안방을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를,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움푹 꺼진 아랫목을 밟지 못하게 하려고 그토록 미친 듯이 덤벼들었던 겁니다. 설마, 이 안에 뭐가 있길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공포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오한말을 꺼냈습니다. 대형 망치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금이 간 바닥을 향해 망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쾅! 한 번 내리쳤습니다. 얇게 발라져 있던 시멘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백구가 감나무에 머리를 찌우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와 도대체 뭐가 들은 거야? 서너 번을 더 내리쳤습니다. 구들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사이로 30년 묵은 옹기 항아리의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 전, 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던 날이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안방 아랫목에 누워 전장을 바라봤습니다. 빛에는 자국이 꼭 아내의 얼굴 같아 보였습니다. 현수는 서울에서 사업하느라 바쁘다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나는 끝까지 강한 아버지이고 싶었습니다. 비록 돈 없는 무능한 애비였을지언정 방 안에는 어느새 나처럼 늙어버린 백구만이 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늙은 내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기침이라도 하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걱정스런 눈으로 내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녀석이 코를 갖다 댔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나 이제 간다. 네 할머니 만나러 간다. 백구가 낑낑거렸습니다. 내 가슴 위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다. 현수가 저걸 알아야 하는데 제 어미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살리려고 목숨 바친 걸 알아야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여. 현수는 여전히 돈을 쫓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등졌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지금 이 돈을 줘봤자 그 의미를 모를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랫목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백구야,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네가 지켜야 한다. 현수가 마음을 잡고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이 집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까지 네가 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알겠지? 저기 네 할머니 있다. 현수 엄마가 피로 번 돈이 저 밑에 있어. 백구는 그 자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 아랫목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짧고 굵게 짖었습니다. 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아들보다 네가 낫다. 그것이 나와 백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30년 묵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하고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누런 황금 덩어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투박하게 주조된 금괴, 아이 돌반지 같은 금반지, 묵직한 금두꺼비, 대충 무게만 따져봐도 수십 킬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은 좋게 넘을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났어? 아버지가 이걸 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금괴의 감촉, 마치 아버지의 단단한 굳은 살 같았습니다. 그 금덩이들 사이로 아버지의 휘갈겨 쓴 메모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현수야, 내 애미가 보내준 돈이다. 은행도 믿을 수 없어서 아버지가 애미 생각하면서 하나씩 금으로 바꿨다. 이건 그냥 금이 아니다. 네 애미 피땀이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음했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셨다면 가치가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금으로 바꿨습니다. 30년을 묵혔습니다. 30년 전 IMF 시절 한 돈에 5만 원 하던 금값은 지금 80만 원이 되었습니다. 10배 넘게 불어난 이 기적. 이건 자식을 위해 두 분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편지. 맨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 사랑하는 아들 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12살 때 도망갔다고 믿었던 평생을 저주했던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내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엄마는 세상에 없겠구나. 엄마가 미안해. 돈 벌어서 금방 간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 남들은 고기 사 먹을 때 엄마는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야.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야. 우리 아들 배 곪는 게 싫어서 돈 벌러 온 거야. 근데 병이 들어서 못 가네. 현수야, 아빠 원망하지 마. 아빠가 너 지키려고 고생 많이 했어. 사랑한다, 내 아들. 보고 싶다, 내 새끼. 엄마가 죽어서도 우리 현수 지켜줄게.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깨진 구들장 틈으로 아버지의 냄새가 어머니의 땀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 피 같은 돈인 줄도 모르고 나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먹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바닥을 치며 흐느꼈습니다. 마당에서 백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백구가 왜 그토록 안방을 지키려 했는지. 녀석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밑에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걸 지키라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을 저 미물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감나무에 묶인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녀석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하다. 형이 미안해.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미친놈이야. 백구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친 듯 제 어깨에 턱을 괴었습니다. 가만히 제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따가운 혀의 감촉, 마치 아버지의 거친 손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김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조합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 박 사장님, 어제 보내주신 사진으로 본사 승인 간신히 떨어졌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10억 바로 입금됩니다. 이제 사채빚 청산하셔야죠.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뒷짐을 졌습니다. 사인 못합니다. 공가 확인 취소하세요. 이 집에 사람 삽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네, 지금 뭘 하셨어요? 장난하십니까? 어제 사장님 때문에 제가 본사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결제 올렸는데 이제 와서 안 판다니요. 사장님, 이거 단순 변심 아닙니다. 업무방해예요. 사장님 집 하나 때문에 공사 늦어지면 하루 이자가 얼만 줄 아십니까? 조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10억으로도 못 막아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김 실장은 씩씩거렸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항아리에서 꺼낸 묵직한 가방을 그들 앞에 툭 던졌습니다. 지퍼를 확 열어젖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누런 황금빛. 김 실장과 직원들의 눈을 찔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괴 아닙니까? 김 실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압도적인 황금의 양에 기가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손해배상 하라고 하셔. 얼마면 돼? 1억? 이걸로 가져가. 남은 건 당신들 회식비나 하시고 김 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빚은 이 금으로 갚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안 팝니다. 여긴 우리 부모님 무덤이고 제 고향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부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장 내 집 마당에서 나가세요.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김 실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쌓인 금괴를 봤습니다. 더 이상 돈 없는 빚쟁이 취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참, 진짜 돌겠네. 알겠습니다. 법무팀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서 보낼 테니 그때 가서 딴소리 마십시오. 철수해! 김 실장은 바닥을 쾅 구르고는 꽁무니를 빼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남은 금. 저는 제일 먼저 읍내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제일 좋은 소고기 등심을 샀습니다. 백구를 위해서요. 주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뭔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훤하네. 네, 진짜 가족을 찾았거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안방 구들장은 제가 직접 다시 깔았습니다. 시멘트 대신 질 좋은 황토를 사다 발랐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하고 싶어 하셨던 노란 콩기름 먹인 한지장판을 새로 깔았습니다. 보일러도 최신식으로 놓았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금세 바닥이 절절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백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백구야, 들어와. 녀석은 쭈뼛거렸습니다.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가 번쩍 안았습니다. 아랫목에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여기가 네 방이야. 아버지랑 엄마가 너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라고 하셨어. 백구는 따뜻한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살아생전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 계시던 아버지 같았습니다. 녀석이 편안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작은 금화 하나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백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으로 따사로웠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햇살을 타고 내려와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낡은 집은 이제 10억짜리 재개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가족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저의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돈으로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추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백구야, 오래오래 살자.
이제 형이 너 지켜줄게. 아버지가 못다한 사랑, 내가 다 줄게.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 집은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네. 오늘의 드라마 아랫목 지키는 게 109 어떠셨나요? 짐승도 은혜를 알고 약속을 지킵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